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생택쥐페리 원작의 야간 비행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우편기 조종사들은 신속한 우편 배달을 위해 야간 비행을 한다. 전 항공로의 책임자 리비에르는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위험이 따르는 야간 비행을 명령한다. 한편 야간 비행 중인 파타고니아선 조종사 파비앙은 폭풍과 싸우고 있다. 한 뭉치의 결제 서류를 들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간 리비에르는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는데 몇 주일 전부터 그를 괴롭히고 있는 통증이었다. 느낌이 좋지 않아. 그는 자신이 오랏줄에 묶인 늙은 사자같이 느껴져서 비애에 젖었다. 기껏 이러자고 그렇게 일을 했나. 이제 50살이다. 열심히 일하고 투쟁해 왔는데 이까지 통증이 날 사로잡다니. 통증이 가시자 그는 일을 시작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엔진 301 타입을 분해하는 중에 확인한 결과 책임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함. 그는 서명했다. 플로리아노 폴리스 비행장은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규정상 비행장 주임 리샤르를 전근시키겠음. 그는 서명했다. 내가 공정한 사람인지 불공정한 사람인지 그건 나도 모른다. 다만 내가 강력하게 처벌하면 사고가 줄어든다. 그는 그렇게 엄하게 나갈 길을 제시해왔던 것에 피로를 느끼면서 동정심이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늘부로 로블레 씨를 비행기 작업반에서 제명함. 그는 이 마음씨 좋은 늙은이를 머리에 떠올렸고 저녁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본복이요. 이건 본복입니다. 본부장님, 난 평생 일해왔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늙은이는 낡은 지갑에서 오래된 신문지 조각을 꺼냈는데 젊은 날의 로블레가 비행기 옆에 서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아르헨티나 최초의 비행기를 조립한 게 저였습니다. 1910년부터 비행기 작업반에서 일해온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래서 자벽부로 일할 수 있게 해드렸지 않습니까? 제 체면은요? 자벽부 일을 하세요. 거절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말을 더 들어주세요. 이만 가보세요. 내가 매몰차게 해고한 것은 노블레가 아니야. 그를 거쳐서 일어났을지 모를 잘못을 내쫓는 거지. 잘못이 인간을 거쳐서 일어날 때에는 그 인간을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늙은 동료의 얼굴을 좋아했는데 이 서류를 찢어버릴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기는 비행장입니다. 누구십니까? 리비에르요. 본부장님, 650호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완료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전기 회로를 다시 손봐야 했습니다. 누가 배선했나? 조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만 허락하신다면 처벌할 예정입니다. 기내 전등 고장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이지. 잘못은 어디서 발견되든 발견된 그때 뿌리 뽑아야 한다. 우연이라도 잘못의 원인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죄악이다. 로블레는 내보내야 한다.
리비에르는 초인종을 눌러 직원을 불렀다. 유럽행 우편기의 조종사에게 전화해서 출발하기 전에 나를 보러 오라고 전해주게.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조종사의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게 가만둬야지. 그녀는 남편의 굳건한 두 팔을 바라보았다. 이제 1시간 뒤면 중대한 책임을 지고 유럽행 우편선의 운명을 쥐게 될 두 팔이었다. 그 여자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다. 이 도시에 사는 수백만 명의 인구 가운데 이 사람만이 유독 이 이상한 희생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슬펐다. 여보, 몇 시야? 자정이에요. 날씨는 어때? 모르겠어요. 그렇게 춥진 않겠어. 바람의 방향은 어느 쪽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남풍이군. 좋아. 적어도 브라질까진 가겠어. 당신은 쓸쓸하신 것 같지도 않군요. 이번엔 며칠간이나 나가 계시나요? 일주일, 열흘. 그도 모르고 있다. 쓸쓸한가? 아니다. 왜 쓸쓸하단 말인가? 이 들판들, 도시들, 산들. 그는 그것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떠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 도시. 난 곧 여기서 멀어질 것이다. 밤에 출발한다는 건 신나는 일이지. 남쪽을 향해 가솔린 핸들을 당긴 지 10초도 안 되어 풍경은 뒤바뀌고 북쪽을 향해 달리게 될 거야. 리비에르가 조종사를 맞아들였다. 지난번 비행에서 자네는 기상 통보가 좋았는데도 되돌아왔네. 이유가 뭔가? 겁이 났었나? 뜻밖의 질문에 놀란 조종사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는 정면으로 리비에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리비에르는 겁이 났다고 말하는 그 용감한 젊은이를 마음속으로 동정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종석의 램프가 약해져서 제 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엔진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뇨? 시험을 해봤는데 엔진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겁이 나면 누구나 엔진이 진동한다고 생각되는 법이지.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겁이 났을 겁니다. 새참 회오리 바람 속에 휘감기곤 했어요. 앞이 전혀 안 보일 때는 회오리 바람은 정말 끔찍하죠. 엔진의 회전수가 떨어지더니 엔진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고, 이 모든 일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밝게 불이 켜진 도시를 다시 보게 됐을 때는 정말 살 것 같았어요. 자네는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하군. 그만 나가보게. 조종사는 나갔다. 리비에르는 안락의자의 몸을 깊숙이 파묻고 반백이 다 된 그의 머리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날 밤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정말 훌륭한 일이었다. 지금 나는 그를 공포심으로부터 구하려는 것이다. 야간 비행이라는 투쟁에 있어서 리비에르와 그의 조종사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깊은 우애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리비에르는 밤을 정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들이 생각났다. 경험이 법칙을 끌어내는 겁니다. 법칙을 잘 안다는 것이 경험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요. 오랜 투쟁 끝에 리비에르는 승리를 거두었다. 리비에르는 경험으로 미루어 확신이 들 때만 비로소 깊은 밤속으로 우편기를 떠나보냈다. 아직도 그의 편을 드는 사람은 별로 없고 비난까지 받고 있는 그는 지금도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파타고니아선의 우편기는 네우에 더 가까워졌다. 번기의 줄기가 깊이 뻗어나가는 걸 보니
뇌우의 범위가 아주 넓은 모양이야. 뇌우 아래로 지나가도록 시도했다가 잘 안 되면 되돌아가야겠어. 고도가 1700km로군. 파비앙은 하강 각도를 바꾸고 고도를 낮추기 위해 핸들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엔진이 심하게 진동하고 비행기가 흔들렸다. 그는 고도를 낮췄다. 회오리바람이 비행기 주위로 휘몰아쳤고 기체를 심하게 흔들었다. 이건 지역적인 뇌우일 거야. 다음 기항지인 트레레우에서는 구름이 하늘을 4분의 3 정도 덮고 있다고 통보해온 걸 보면 이 시커먼 콘크리트 속에서 한 20분만 견뎌내면 되겠지? 우린 지금 어디쯤인 거죠? 나도 모르겠어. 그저 나침반에 따라 폭풍 속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것밖에. 후방 날씨가 어떤지나 봐주시오. 예. 코모도로에서는 이곳으로 귀향 불가능 폭풍이라는 보고입니다. 바이아 블랑카의 날씨는 어떻소? 바이아 블랑카의 대답입니다. 20분 내로 격렬한 뇌우가 오리라 예상하고 있음. 되돌아가실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자코 좀 있어요. 트레레우의 날씨를 물어보시오. 예. 트레레우에는 초속 30m의 태풍이 서쪽으로 진정. 그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무전을 보내시오. 사방이 막혔음. 1000km에 걸쳐 폭풍이 발생하여 시야가 완전히 막혔음. 어떻게 할까요? 날이 셀 때까지만이라도 견딜 수 있다면. 조종사에게 이 밤은 피안이 없는 밤이었다. 닿을 수 있는 기항지는 없었고 1시간 40분 후면 휘발유가 동이 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머지않아 무작정 이 깊은 어둠 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아순시온선 우평기는 2시경이면 도착할 거요. 하지만 난관에 빠진 파타고니안 선의 우평기는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고 있어. 파타고니안 선의 우편물은 다음 유럽행 비행기에 싣게 될 거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순시온선이 도착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유럽행 비행기 출발 준비를 완료하시오. 리비에르는 북부 지방의 비행장들에서 보낸 전신을 다시 읽었다. 유럽 노선 우편기에는 달빛이 환한 항로가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 환한 달빛 앞에서 리비에르는 흡사 채굴이 금지된 금광 앞에 선 광부처럼 망설이고 있었다. 남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야간 비행을 유일하게 수호하는 리비에르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바이아 블랑카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나? 네, 없습니다. 교신이 완전히 두절된 거요? 모르겠습니다. 뇌우가 너무 심한데요. 설사 우편기가 타전했더라도 우리가 듣지 못할 겁니다. 리비에르는 남부 지역의 비행장들에서 온 전신을 뒤적였다. 어느 비행장이나 우편기의 무소식을 알리는 것이었다. 지도에는 통신이 끊긴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가 점점 늘어가고 있었다. 새벽 1시, 비상소집을 받은 사무원들이 모여 있었다. 어쩌면 야간 비행이 중지될지도 몰라요. 그래요. 이런 상태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유럽행 우편선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낮에만 이륙하게 될 겁니다. 본부장은 녹초가 됐을 거예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뚝 그쳤다. 리비에르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그는 영원한 나그네의 모습이었다. 그는 과장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1시 10분이요. 유럽행 우편선의 서류는 다 정리됐겠죠? 제 생각에는 당신은 생각할 게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폭풍이 내륙지방 안데스 산맥 쪽으로부터 다가오면서 바다를 향해 모든 노선을 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륙지방의 많은 전화선이 끊겼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리비에르는 어둠 속을 응시했다. 얼마나 이상한 밤인가. 마치 반들거리는 속살처럼 갑자기 군데군데 썩고 있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하늘에는 아직도 온갖 별들이 반짝이고 있지만 그건 한순간의 오아시스에 불과한 것이겠지. 정복하기 힘든 밤이군. 어느 하늘에선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비행기 한 대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무력하게 불안에 떨고만 있는 것이다.
여보세요? 파비앙 씨 착륙했어요? 누구십니까? 아내 시몬느 파비앙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신지요, 부인? 제 남편이 착륙했나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의 침묵이 흘렀다. 그럼 연착인가요? 예, 연착입니다. 이 아 소리는 상처 입은 육체의 소리였다. 연착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지연되는 때에는.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할 예정인가요? 몇 시에 도착하느냐고요? 여기서도 그건 모릅니다. 여자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그 여자에게는 단지 자기 물음의 메아리만이 들려왔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생택 쥐페리 원작의 야간 비행 2부를 들으셨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남아메리카의 우편 비행 사업에 참가했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작품 야간 비행. 오늘은 야간 비행의 주요 해설을 건국대 불문학과 김동현 교수께 들어보겠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자신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공사에서 근무했습니다. 1931년에 쓰여진 이 소설은 작가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쓰여진 작품이고 적막한 우주에서의 명상, 영웅적 행동을 표현한 작품이죠. 야간 비행은 비행기술 초기 단계에 조종사들이 영웅시되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하늘 난다는 것은 인간이 탐험하지 않은 미지의 신비한 영역을 침범하는 영웅적 행동이었습니다. 주인공 파비앙은 칠흑 같은 성난 창공에서 꼼짝 못하게 된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현기증이 나는 마지막 순간 너무 환한 빛을 보았고 자신이 높은 곳으로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죠. 별들이 축제를 벌이고 정적만이 감도는 창공에서 오로지 그와 그 팀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파비앙 팀은 비록 고립 상태였지만 경이로움에 휩싸였고 파비앙은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아름답고 신비감에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깜깜한 밤은 두렵고 공포스러우며 때로는 저주를 내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자연이 감추고 있는 장애물들을 몸으로 하나씩 헤쳐나가야 했죠. 주인공 파비앙은 죽음으로써 그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 비행에서도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와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사귀어야 될 대상입니다. 정리한다면 인간은 이제 미궁을 설계한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로스의 신화가 되어 하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간 비행은 하나의 신화이자 대서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취 감상문을 받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감상문을 www.ebs.co.kr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에 올려주십시오. 방송에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문학관 홈페이지 다시 듣기를 통해 지난해에 방송된 한국 단편소설 50선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최성우, 서령범, 김승준, 박경찬, 이원상, 김호정, 남경표, 박웅선, 이주희, 하성룡, 김창렬, 김은아, 정영웅,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김지연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생택 쥐페리 원작의 야간 비행 2부를 마칩니다.